네, 저는 유니스트에서 지금 조교수로 재직 중인 최진석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세미나에서 발표드릴 내용은 미래 통신 네트워크를 위해서 어떻게 빔포밍을 해야지 스펙트럼 관점에서 그리고 에너지 관점에서 효율적인 통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트랜시버 디자인 관점에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다시 한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유니스트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인 최진석이고요. 그리고 저는 UT에서 학위를 하였고 퀄컴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 이제 유니스트에서 재직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석사 학생들 그리고 박사 학생들과 이제 인턴 학생들과 함께 무선 통신 쪽에서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퓨처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의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퓨처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특징 지어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기존의 sub-6 헤르츠의 프리퀀시가 아닌 아주 높은 대역의 프리퀀시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30기가 이상부터 많게는 10 테라헤르츠 프리퀀시까지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밴드위스를 보자면 1기가부터 100기가에 이르는 밴드위스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트렌드로는 매시브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매시브하다는 것은 안테나의 개수가 매시브해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커넥티비티 또한 매시브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테나가 매시브해준다면 이제 빔포밍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샤프한 빔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원하는 다이렉션으로 정확하게 빔을 만들 수 있고 따라서 통신 효율이 아주 증대되게 됩니다. 그리고 매시브 커넥티비티를 통해서 많은 유저 혹은 많은 센서들을 한 번에 통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결국 멀티플렉싱 게인의 증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트렌드들이 밴드위스, 멀티플렉싱 게인, 그다음에 SINR 게인 등을 주어서 통신의 효율은 점점 더 높아지고 6G, 5G 또는 6G가 원하는 그런 데이터 레이스를 어치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서 당연히 피스불가결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가장 초점을 두는 문제는 이제 파워 컨섬션 문제입니다. 즉, 이러한 매시브한 안테나들 그리고 이 관련된 RF 소자들과 ADC 같은 서킷 소자들에 해당되는 파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결코 핸들링 할 수 없는 파워 컨섬션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라지 밴드위스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 각각의 소자가 또 단위 시간당 내는 파워가 에너지가 훨씬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파워 컨섬션 문제가 더욱더 극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로는 이제 인터유저 인터피어런스, 인터셀 인터피어런스가 있겠는데요. 이는 셀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스몰 셀 이런 것이 등장하면서 기지국이 점점 덴사에 깔리고 다양한 크기의 셀들이 존재하면서 이 인터셀 인터페런스가 절, 절대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하나의 문제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로는 안테나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멀티 유저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고 점점 더 많은 유저가 한 번에 같은 프리퀀시, 같은 타임 리소스에서 서브되기 때문에 인터 유저 인터페어런스 또한 큰 문제로 작용합니다. 저는 이번 톡에서는 앞 뒤에 있는 인터피어런스 문제가 아니라 먼저 파워 컨섬션에 집중하여 어떻게 리서치가 이루어졌고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이제 로우 파워 어프로치들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하이브리드 빔포밍과 로우 레졸루션 퀀타이저라는 두 가지 큰 다이렉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하이브리드 빔포밍은 말 그대로 아날로그 빔포머와 디지털 빔포머를 합쳐서 쓰는 그런 형태의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하이브리드 빔포밍을 쓰는 주된 이유는 이 RF 단자의 파워 컨섬션을 줄이기 위함인데요. 이는 이제 RF 체인의 개수를 줄임으로써 절대적인 파워 컨섬션을 줄이게 됩니다. 즉 안테나의 개수는 유지한 채 이 가운데 페이즈 시프터라든지 아니면 스위치와 같은 아날로그 네트워크를 첨가함으로써 이 아웃풋으로 나오는 RF 체인의 개수는 안테나 개수와 비교가 안 될 만큼 적게 되며 이는 결국 이제 파워 세이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페이즈 시프터 베이스드 아날로그 빔포밍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는 주로 어레이 리스폰스 벡터와 같은 구조를 사용해서 OAP와 같은 오소고널 매칭 펄스과 같은 알고리즘들을 사용해서 개발이 되었고 혹은 이제 유닛 모듈러 프로젝션
즉 이제 페이즈 시프터의 한계 제한점을 잘 만족시키기 위해서 유닛 모듈러 프로젝션과 같은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등장해서 이런 빔포밍이 연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위치 베이스드 아날로그 빔포밍이 있는데요. 이는 이제 기존에 있던 안테나 셀렉션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안테나 셀렉션들이 계속 개발되어 왔고 추후 이제 매시브 마이머가 등장하면서 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면서 더욱더 많은 알고리즘들이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로우 레졸루션 퀀타이저가 있는데요. 이 로우 레졸루션 퀀타이제이션은 가장 큰 모티베이션은 이 ADC와 혹은 DSC 같은 소자는 이 샘플링에 따라서 파워가 리니어하게 증가하고 이 퀀타이제이션 비트에 따라서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퀀타이제이션 비트를 저희가 줄일 수 있다면 아주 큰 파워 세이빙을 어치브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 로우 레졸루션 퀀타이저가 두 번째 로우 파워 어프로치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퓨빗 ADC 혹은 DAC 네트워크가 활발히 연구되었고 이 논리니어리티를 해결할 수 있는 퀀타이제이션의 논리니어리티를 해결할 수 있는 애디티브 퀀타이제이션 노이즈 모델이 등장하여서 굉장히 큰 이 리니어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 연구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고 메시지 패싱과 같은 기반의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또 등장하여서 퀀타이제이션의 에러를 고려한 다양한 통신 방법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우 레졸루션 퀀타이저 가장 익스트림한 그런 케이스인 원빗 ADC 또 동안 등장했는데요. 이제 원빗 ADC는 큰 장점으로 보자면 단순히 들어오는 인풋에 사인만 추출하기 때문에 앞에서 크게 어, 뭐, 오토매틱 게인 컨트롤과 같은 그런 복잡한 조작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서킷을 훨씬 더 단순하게 만들 수 있고 따라서 아주 안테나가 많을 때는 파워풀한 ADC의 하나의 예라고 생각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부스강 디컴포지션이라는 이것 또한 이제 리니어 기법인데요. 원빗에서는 정확한 리니어라이제이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었고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리니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어프로치와 같은 다양한 기법들이 이용되어서 이제 원빗 ADC에서도 송수심 혹은 채널 에스티메이션 방법들이 많이 연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제 하이브리드나 로우 레졸루션 ADC를 생각하게 된다면 각각 안테나 수를 RF 체인 수를 줄이든지 혹은 퀀타이제이션 비트를 줄이는 이 양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이 두 개가 컴바인된 아키텍처도 이제 최근에 주로 연구되어 왔는데요. 이는 이제 이 RF 체인의 개수와 ADC의 레졸루션을 동시에 조절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 아주 높은 수준의 플렉시빌리티를 제공하고 따라서 옵티멀한 개수를 저희가 캡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훨씬 더 증가된 이제, RF 체인의 개수와 ADC 비트를 훨씬 더 플렉시블하게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높은 수준의 이 에너지 에피션시와 스펙트럴 에피션시의 트레이드오프를 제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개발되었던 이 하이브리드 아날로그 디지털 빔포밍이나 기법이라든지 혹은 이제 로우 레졸루션 ADC에서 개발되었던 테크닉들이 바로 이 구조에 적용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이 페이지 시프터 네트워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다음에 ADC 퀀타이제이션이 어떻게 이 서로 영향을 주는지 동시에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옵티마이제이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저베이션을 통해서 업링크와 그다음에 다운링크 관점에서 리시버와 트랜스미터의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옵티마이즈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해 보았고 오늘 내용도 그거에 관한 연구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릴 토픽은요. 업링크에서 어, 방금 말씀드렸던 컴바인드 아키텍처를 사용할 때 어떻게 아날로그 하이브리드 빔포밍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냐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요. 그에 따른 결과로 투 스테이지 아날로그 컴바이닝 리시버가 제안되었습니다. 먼저 이 연구를 했던 아주 가장 핵심적인 모티베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게 기존에 있던 빔포머는 더 이상 이 퀀타이제이션 에러 때문에 옵티멀리티가 떨어지고 큰 퍼포먼스 디그레데이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아날로그 컴바이너가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안테나가 많을 때 이 적은 수의 유저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유저의 채널 게인을
적은 수의 RF 체인으로 모두 프로젝션 하기 위해서는 그 옵티멀한 방법은 역시나 이제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 베이스의 를 이용한 컴바이너를 쓰는 것입니다. 즉 이제 SVD 컴바이너를 쓰게 된다면 이 채널 랭크만큼의 아이겐 밸류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아이겐 밸류는 각각의 RF 체인으로 모여서 이 RF 체인이 개수가 아이겐 밸류보다 많다면 결국 채널의 개인은 전혀 잃지 않는 그런 옵티멀한 구조가 될 것입니다. 이 RF 체인 개수 줄이면서요. 하지만 이 ADC가 이렇게 따라오게 된다면 이 ADC에 대한 컨텍지 에러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는 여기서 보신다면 SVD에 사용했을 때는 아날로 아, 아이겐 밸류들이 아주 불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몇몇 아이겐 밸류는 굉장히 높고 몇몇 아이겐 밸류는 굉장히 적은 아이겐 밸류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높은 아이겐 밸류를 가지는 이 RF 체인에서 ADC로 신호가 간다면 이 ADC에서 굉장히 큰 퀀타이제이션 에러를 유발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플러스로 해봤는데요. 먼저 128개의 리시브 안테나가 있다고 가정하고 16개의 RF 체인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유저는 8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플랫 페이딩 채널에서 SVD를 이 앞에 이렇게 사용했을 때 각각의 RF 체인에 모이는 시그널 파워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듯이 이제 유저 8명이기 때문에 8개의 아이겐 밸류가 있게 되고 이 8개 아이겐 밸류는 이 8개의 RF 체인에 모여 있게 되고 아주 불균일한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RF 체인에는 대부분 노이즈 컴포넌트에 관련된 성분들이 모여 있고 저희가 이제 이걸 퀀타이제이션 한다고 같은 비트의 수로 퀀타이제이션 한다고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이 높은 수준의 디자이드 시그널들은 높은 디자이드 시그널들은 파워의 디자이드 시그널들은 높은 수준의 퀀타이제이션 에러를 야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노이즈 컴포넌트들은 굉장히 작은 에러를 발생시키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RF 체인과 이 ADC를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결과로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플롯해 보면 이 SVD 베이스로 사용한 로우 레졸루션 하이브리드 컴바이닝 아키텍처는 굉장히 리미티드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프로포즈한 새로운 아키텍처에서는 이만큼의 뮤추얼 인포메이션 증가를 이루면서 거의 두 배의 이 특정 상황에서 두 배에 가까운 뮤추얼 인포메이션 증가를 보이면서 같은 리시버 구조로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 더욱더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이런 프로포즈된 어, 리시버가 나왔고 어떤 인투이션을 가지고 이런 리시버를 제안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리시버를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저는 멀티 유저 매시브 마이머 상황을 고려했고요. 즉 업링크 멀티 유저 상황에서 싱글 셀 고려했을 때 유저들이 싱글 안테나를 가지고 있고 유저들 개수는 이 RFCN의 개수가 적고 이 리시버는 하이브리드 빔포밍과 로우 레졸루션 ADC를 사용하는 리시버가 있습니다. 즉 이제 유니폼 리니어 어레이를 사용하고 이 페이즈 시프터 네트워크로 구성된 RF 체인을 통하여 이 RF 즉 아날로그 빔포밍을 통하여 적은 수의 RF 체인을 가지고 있고 이 RF 체인은 로우 레졸루션 ADC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퀀타이제이션 된 시그널은 베이스밴드 컴바이너를 통해서 이퀄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고려한 채널은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 채널인데 밀리미터 웨이브 채널은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어, 앵글러 도메인에서 스팔스한 특성을 띠게 됩니다. 즉 패스가 리미티드 되어 있다, 패스의 개수가 리미티드 되어 있다 보니까 앵글러 도메인에서 본다면은 아주 스팔스한 채널 개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특징들을 이용해서 저희는 이 컴바인드 아키텍처에서 최적의 디자인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성능 분석과 아날리시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퍼포먼스 매트릭으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썼는데요.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어, 송신한 신호와 그다음에 수신된 그리고 퀀타이즈된 신호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으로 계산을 했고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다음과 같이 채널 H와 아날로그 빔포머의 함수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프록시메이션 된 리니어 모델을 사용했고요. 그에 따른 결과로서 여기서 보실 수 있는
퀀타이제이션 노이즈 코베리언스 R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결국엔 이 채널과 WRF 즉 아날로그 컴바이너의 함수로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단순히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만 봐도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채널 게인을 최대화시키고 이 퀀타이제이션 노이즈 코베리언스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WRF 즉 아날로그 컴바이너의 구조를 저희가 제안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드릴 내용이 결국엔 투 스테이지 아날로그 컴바이너이기 때문에 먼저 저희는 이후에 WRF1과 WRF2가 이런 식으로 합쳐져서 이 WRF를 구성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먼저 이런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그 문제를 설정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WRF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어떤 WRF가 옵티멀인지 등 관한 것을 분석하기 이전에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지 시프터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아날로그 컴바이너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 매트릭스 WRF라는 매트릭스의 각 엘리멘트에는 어, 유니폼한 혹은 컨스탄트 모듈러스, 컨스탄트한 이 앰플리튜드가 이 컨스트레인트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먼저 분석을 위해서 릴렉세이션을 통해서 컨스탄트 모듈러스 컨스트레인트는 우선 없다고 본 후에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이즈 인핸스먼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WRF는 세미 유니터리 매트릭스라고 또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블럼을 먼저 분석해 보았을 때 이 프로블럼에 해당하는 옵티멀 아날로그 컴바이너가 있다면 이 옵티멀 아날로그 컴바이너는 다음과 같은 스케일링 로를 따를 것이라고 저희는 증명을 했습니다. 즉 이 스케일링 로우는 이 NRF 즉 RF 체인의 개수에 관한 것인데요. RF 체인의 개수가 증가하면서 저희 미추 인포메이션은 다음과 같이 로거리드믹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옵티멀 아날로그 컴바이너 사용했을 때. 그리고 옵티멀 아날로그 컴바이너를 사용했을 때 이러한 스케일링 로우를 발생시키는 또 다른 컴바이너가 다음과 같은 투 스테이지 컴바이너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을 또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였습니다. 즉 첫 번째 아날로그 컴바이너는 단순히 채널의 레프트 아이겐 벡터들로 구성된 아날로그 컴바이너고요. SBD 컴바이너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날로그 컴바이너는 NRF by NRF 유니터리 매트릭스 with constant modulus 즉 NRF by 작은 이제 유니터리 매트릭스이며 컨스턴트 모듈러스가 이제 들어간 그런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RF1, WRF1과 WRF2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을 때 이러한 어, 아날로그 빔 컴바이닝 구조는 옵티멀 아날로그 컴바이너와 같은 결과의 스케일링 로우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에 따른 이제 인사이트를 설명해 드리자면 이 첫 번째 아날로그 컴바이너는 SBD 기반 컴바이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그널의 파워를 로월 디멘션에 모두 프로젝션 시킬 수 있고 이렇게 프로젝션 된 시그널 파워는 이렇게 불균일한 시그널 파워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아날로그 컴바이너 이 시그널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 두 번째 아날로그 컴바이너가 하는 역할은 이렇게 불균일하게 모인 시그널들을 이 모든 어베일러블한 RF 체인에 균일하게 분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스프레더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스프레더가 된다면 이 개인들이 ADC로 들어갈 때 옵티마이즈된 분포를 가지게 되고 균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DC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퀀타이제이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자면 파란색은 이제 원 스테이지를 통과한 아웃풋이고요. 아까 SBD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불균일한 어, 분포를 띠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각각의 RF 체인에. 근데 이제 두 번째 빨간색을 보자면 이 빨간색은 투 스테이지 아날로그 컴바인을 통과한 신호이기 때문에 굉장히 균일한 분포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ADC가 같은 ADC 퀀타이제이션으로 레졸루션으로 퀀타이제이션 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인 퀀타이제이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린 투 스테이지 아날로그 컴바이너가 옵티멀 스케일링 로우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투 스테이지 아날로그 컴바이닝은 이런 스케일링뿐만 아니라 이런 특정한 상황에서 즉 채널의 싱귤러 밸류들이 모두 같다라는 특정 상황에서는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 자체를 맥시마이즈하는 옵티멀한 그런 아날로그 컴바이너가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즉, 이런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 투 스테이지 아날로그 컴바이너는 옵티멀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극대화하는 옵티멀한 컴바이너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옵티멀 스케일링 로우를 달성할 수 있는 컴바이너로서 옵티멀 리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반대로 이제 SVD가 왜 이렇게 한계를 가지는지, 퀀타이제이션 있을 때 한계를 가지는지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RF 컴바이너를 이제 SVD로 쓴다면은 아무리 트랜스밋 파워를 무한으로 증가시켜도 다음과 같이 뮤추얼 인포메이션 어퍼 바운드가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알파, 즉 퀀타이제이션에 관한 함수인데요. 알파는 퀀타이제이션 로스로서 1보다는 작은 값, 0보다는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퀀타이제이션이 없을 때는 항상 1이 되어서, 만약에 퀀타이제이션이 없다고 하면 이 분모 값이 0이 되어서 이제 파워가 증가하면 이제 무한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퀀타이제이션 때문에 이게 무한으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어퍼 바운드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적으로도 보신다면 먼저 이 SBD 컴바이너를 사용하면 이렇게 모든 채널의 싱글러 밸류들이 이 캐패시티 안에 여전히 남아 있고 잘 모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하지만 이것이 결국 각각의 유저한테는 이 싱글 밸류들 자체가 퀀타이제이션 에러 때문에 어, 파워 에러와 파워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스케일링 되기 때문에, 람다가 증가할수록 동등하게 스케일링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필연적으로 각각의 유저들은 이러한 어퍼 바운드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피어런스에 있는 효과를 없애는 것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세컨드 아날로그 컴바이너를 쓴다면 이렇게 콘테지는 에러가 각 몇 개의 ADC에만 몰리는 그런 현상을 저희는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 스테이지 아날로그 컴바이너를 실제로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 어떻게 현실적인 컨스트레인트들을 고려해서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릴렉스드 프로블럼이었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페이즈 시프터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 페이즈 시프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컨스탄트한 앰플리튜드를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그리고 이 페이즈 시프터의 레졸루션 또한 파이나이트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모든 컨스트레인트를 고려해서 알고리즘을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앵글 오브 어라이벌의 코드북을 이렇게 퀀타이즈에서 만든 다음 첫 번째 아날로그 컴바이너를 디자인하는데요. 첫 번째 아날로그 컴바이너의 주된 목적은 이 채널 게인을 어그리게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게인 어그리게이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인 어그리게이터를 설계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레 리스폰스 팩터를 각각의 코드북을 AO의 코드북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 프로젝션하고, 가장 채널 게인을 높게 캡처하는 것들 먼저 저희가 아날로그 컴바이너로 설정한 다음 이제 널 스페이스 프로젝션을 통해서 이 이터레이션을 반복해서 총 NRF의 이 각도를 뽑아내고, 그 각도에 해당하는 어레 리스폰스 팩터를 저희는 첫 번째 아날로그 컴바이너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날로그 컴바이너는 조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유니터리 매트릭스이면서 컨스탄트 모듈러스 컨스트레인트만 만족하면 되는 그런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알고리즘이 필요 없고, 단순히 뭐 DFT 매트릭스라든지 하다마드 매트릭스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조건을 만족시키는 매트릭스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아날로그 컴바이너는 밀리미터 웨이브에서 본다면은 이 어레이 리스폰스 벡터가 스파르스 게인을 모두 거의 캡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겐 벡터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며, 따라서 이제 첫 번째 옵티멀리티 컨디션에 굉장히 잘 동작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컨드 아날로그 컴바이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이 유니터리 윗 컨스탄트 모듈러스 컨디션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완벽한 세컨드 아날로그 컴바이너를 어,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우 코스트가 있는데요. 즉, 두 번째 아날로그 컴바이너는 채널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아날로그 컴바이너이고, 또한 하다마드 매트릭스와 같은 아주 단순한 구조 1과 마이너스 1, 즉 페이지만 180도 바꾸면 되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컨드 아날로그 컴바이너를 만드는 데서는 추가적인 코스트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컨벤셔널한 원 스테이지 아날로그 컴바이너에 비해서 어, 큰 어려움 없이 이 세컨드 아날로그 컴바이너를 구현할 수 있고,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어, 통신 퍼포먼스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투 스테이지 아날로그 컴바이너는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에 페이버러블하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 아날리시스도 이제 실제로 디지털 컴바이너와 함께 해보았는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MRC, 즉 맥시멈 레이시오 트랜스 컴바이닝을 통해서 투 스테이지 아날로그 컴바이닝에 쓰인다면 이 다음과 같이 얼고딕 웨이시
나오고 이 얼고리즘 웨이 또한 저희가 앞서 말한 스케일링 로우를 만족시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 스테이지 아날로그 컴바이닝만 사용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듯이 이 RF 이 아날로그 컴바이닝 사용했을 때는 어퍼 바운드를 이제 스케일링 로우를 달성하지 못한 어퍼 바운드만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투 스테이지 아날로그 컴바이닝은 이제 리니어 리시버와도 가장 잘 맞는 그런 구조다라고 저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퍼포먼스를 시뮬레이션 해보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검은색과 빨간색이 투 스테이지 아날로그 컴바이너고 이제 파란색과 초록색이 컨벤셔널한 아날로그 컴바이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이 이제 저희가 제시한 알고리즘이고 이 검은색이 이런 컨스트레인트를 무시한 어퍼 바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RF 체인의 개수에 따라서 첫 번째 피겨 1에서는 미션 인포메이션을 그려보았는데 RF 체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투 스테이지는 로그리드믹하게 증가를 하고 나머지는 플랫한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한 분석 내용과도 일치하는 그런 스케일링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겨에서는 SNI에 따라서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그려보았는데요. 64개의 어, 64개의 RF 체인과 43개의 RF 체인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각각 3에서 6dB 정도의 게인을 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단순히 원 스테이지 안테나 원 스테이지 하이브리드 컴바이닝에 비해서 단순히 이제 픽스드 아주 작고 픽스드된 페이지 시프트 네트워크를 추가함으로써 단순히 이렇게 3에서 6dB 정도의 게인을 얻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효율적인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졸루션에 따라서 이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는지도 분석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로우 레졸루션 구간에서는 퍼포먼스가 확실히 저희가 제시했던 투 스테이지 아날로그 컴바이너가 좋고 레졸루션이 올라가면서 점점 컨버지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SVD 기반 하이브리드 컴바이너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 레졸루션에서는 옵티멀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성능을 하이 레졸루션에서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에너지 에피션시와 스펙트럴 에피션시를 이제 비교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이제 비교군으로 다른 이제 내용인데 레졸루션 어댑티브 ADC라는 또 제가 제시했던 다른 하이브리드 컴바인 네트워크에서의 옵티멀한 구조까지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20개, 16개, 12개의 이제 RF 체인의 개수를 바꿔가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포인트들은 다른 퀀타이제이션 비트 3bit부터 4bit, 5bit, 7bit까지의 퀀타이제이션을 비트를 사용했을 때 나오는 점들 그리고 이제 초록 색깔 라인은 풀리 디지털 케이스이며 따라서 이제 128개의 기지국 안테나가 있던 과정했을 때 128개의 RF 체인이 있는 디지털 풀리 디지털한 빔포밍 내용이고 나머지는 전부 하이브리드 빔포밍 내용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이제 확실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리 디지털에 비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빔포밍과 퀀타이제이션을 같이 사용했을 때 훨씬 더 높은 이 스펙트럴 에피션시와 에너지 에피션시의 트레이드오프를 달성할 수 있고 넓은 트레이드오프 리전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파란색만 보더라도 컨벤셔널한 어, 하이브리드 빔포밍 보더라도 이런 풀리 디지털보다는 더 높은 에너지 에피션시와 스펙트럴 에피션시의 트레이드오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보다 저희가 개발했던 이제 빨간색 그리고 검은색 내용을 보시면 이 파란색보다는 또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스펙트럴 에피션시를 나타내며 이 파레토 바운더리라고 그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에너지 에피션시와 스펙트럴 에피션시를 가장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그 내용이고 그때 어, 트레이드오프 또한 저희가 제시했던 게 가장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시했던 이러한 하이브리드 알고리즘,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와 로우 레졸루션 퀀타이제이션이 함께 이루어진 구조에서 저희가 제시한 것을 사용한다면 아주 높은 수준의 스펙트럴 에피션시와 높은 수준의 에너지 에피션시를 함께 만들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통신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 여태까지 이제 업링크 상황에서 리시버의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다운링크 상황에서 이제 트랜스미터를 어떻게 또 디자인해야 되는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소개했던 내용은 이제 페이즈 시프터를 기반으로 한 아날로그 컴바이너였는데요. 저는 이번에는 이제 스위치를 기반으로 한 아날로그 컴바이너를 고려를 했고 프리코딩을 어떻게 함께 조인트하게 옵티마이제이션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저희가 이제 이러한 구조의 트랜스미터를
기지국을 생각했고요. 이 기지국에서는 베이스밴드 컴바이너가 이렇게 프리코더가 있고요. 헤테로지니어스한 즉 이제 이 DAC의 레졸루션은 꼭 이제 같지 않아도 되는 어, 로우 레졸루션 DAC들을 고려했고 RF 체인에 따라서 이 스위치가 달려 있고 이 스위치가 필요한 개수만큼의 안테나만 셀렉션하는 그런 네트워크로 저희가 이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 WRF가 이제 페이지 네트워크가 아닌 페이지 시프터 네트워크가 아닌 이제 스위치 네트워크이고요. 이때 유저 또한 싱글 안테나 유저를 고려했고 ADC가 로우 레졸루션 ADC다라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안테나 셀렉션과 이 베이스밴드 컴바이너가 조인트하게 디자인된다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안테나 수를 이 RF 체인 수를 줄일 수 있는 트랜스미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디자인을 위해서 저희는 에너지 에피션시를 이제 사용했는데요. 아까는 스펙트럴 에피션시만 고려했지만 저희는 이번에는 에너지 에피션시를 고려해서 에너지 에피션시는 이제 스펙트럴 에피션시의 합과 유저들의 스펙트럴 에피션시의 합과 그거에 에너지 관련한 에너지 컨섬션의 비율로 설정이 되며 이 스펙트럴 에피션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퀀타이제이션 디스토션에 대한 함수와 인터피어런스 그리고 이 디자이브 텀에 대한 함수로 SINR이 계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컨섬션은 저희가 이제 안테나 셀렉션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테나가 선택이 되면 각 안테나에 해당하는 DAC라든지 각 RF 파워가 추가가 되고 해당되지 않는 DAC라든지 RF 체인의 파워는 추가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인디케이트 펑션을 사용해서 안테나가 셀렉션 되면 추가되고 셀렉션이 안 되면 해당이 안 되는 그러한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파는 이제 파워 앰플리파이어의 효율이고요. PTX는 트랜스미 파워, 이제 PLO는 이제 로컬 오실레이터의 파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에너지 에피션시를 최대화할 수 있는 이 W, 즉 빈포머를 디자인하는 것이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에 따른 컨스트레인트로서는 이제 트랜스미 파워 컨스트레인트가 추가적으로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본다면은 이 디지털 빈포머가 이 각각의 로우들이 이 안테나에 해당하는 것일 텐데요. 이 안테나에 해당하는 로우가 만약에 파워가 거의 0이라면 그 안테나는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안테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그것을 안테나를 끄고 안테나 셀렉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테나 셀렉션 또한 W에 대한 임플리시트한 펑션이 되기 때문에 이 W를 디자인한다는 것은 결국 이 프리코드와 안테나 셀렉션을 모두 해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자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먼저 저희는 두 가지 어프로치를 취했는데요. 저희는 저희가 취한 어프로치는 먼저 이 W라는 이제 프리코더를 설계할 때 트랜스밋 파워의 프랙션과 그다음에 그 다이렉션에 관한 옵티마이제이션으로 나눠서 설계를 했습니다. 즉 이제 파워 레벨이 이제 어느 정도가 있을 텐데요. 적정한 파워 레벨, 옵티멀한 파워 레벨이 얼마인지 찾고 그다음에 그 파워 레벨 안에서의 옵티멀한 다이렉션을 찾는 그런 문제로 저희가 포뮬레이션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타우라는 스케일러 베리어블을 소개했고요. 이 타우는 결국 파워 트랜스미트 파워 컨스트레인트에서 이퀄리티가 아닌 타우를 써서 애니퀄리티가 아닌 타우를 써서 이퀄리티를 만든 0에서 1까지에 관련된 스케일러 베리어블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주어진 파워 중에 얼마만큼 사용할 건지에 대한 베리어블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타워를 노멀라이즈해서 저희가 다시 이 프리코더를 다시 정의했는데요. 이제 F로 이렇게 W는 이렇게 F와 이렇게 관련된 W에 대한 함수로 정의했고 이 F를 이용해서 썸 레이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웨이브 썸을 다시 리라이트 하면 다음과 같이 그냥 약간의 그 수학적인 테크닉을 써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썸 레이스는 앞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AK와 BK는 아주 큰 블락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인데요. 자세한 정의는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랙션 이런 에너지 에피션시 문제를 풀 때 이제 프랙션 프로그래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딩클바우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사용했고 딩클바우 옵티마이제이션은 프랙셔널 프로블럼을 이제 프랙셔널하게 바꿔줘서 저희가 태클할 수 있는 형태로 이 문제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딩클바우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 들어간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이 문제는 F 즉 프리코드의 다이렉션 그다음에 트랜스미트 파워의 프랙션 그리고 이제 딩클바우 베리어블을 모두 옵티마이제이션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로 바뀝니다.
그리고 컨스트레인트는 다음과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바꾼 문제 또한 여전히 굉장히 풀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게 논 컨벡스이고 이 파워 PBS에서 여전히 이 인디케이터라는 논 스무스한 펑션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또 굉장히 다루기 힘든데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풀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인디케이터를 해결하기 위해서 컨벤셔널한 이제 어프로치를 보자면은 이 L0 놈이죠. 결국 인디케이터가 이 L0 놈을 L1 놈으로 어프로크시메이션 해서 주로 사용하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L0 놈을 L1 놈을 사용한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가 non 컨벡스하고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러한 문제보다는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이러한 인디케이터와 인디케이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된 인디케이터는 이런 로그의 펑션으로 어프로크시메이션 했는데요. 그 각 이 로그의 펑션 어프로크시메이션 했을 때 그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프리코더가 어떻게 이제 인디케이터에 이 인코퍼레이트 될 수 있는지 본다면 이 프리코더의 로우에 해당하는 각 열에 해당하는 이 벡터가 만약에 그 파워가 0보다 크면 이것은 이제 셀렉트하고 0이면 이제 셀렉트하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넣어주고 어프로크시메이션을 하게 해준다면 다음과 같은 로그의 텀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이제 우리가 더 사용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다시 리포뮬레이션 해준다면 최종적으로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이 이퀄리티와 같은 수식이 됩니다. 따라서 이 수식을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포뮬레이션 해보자면 먼저 저희는 이 문제를 프랙션을 구하고 파워의 프랙션을 구하고 다이렉션을 찾는 문제로 두 가지로 구분했고요. 지금은 이제 이 다이렉션을 찾는 다이렉션인 F에다 집중해서 문제를 포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딩클바우 리포뮬레이션을 써서 아까 말했던 이 다이렉션과 딩클바우 베리어블이 들어가고 이, 이 파워 컨섬션이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가 되고 이를 이제 리니어 인디케이터를 어프로크시메이션 해서 다시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마지막 문제로 저희가 리포뮬레이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포뮬레이션 된 문제에서 저희가 답을 찾기 위해서 옵티멀을 찾기는 힘들지만 스테이셔너리 컨디션, 즉 로컬 옵티멀을 찾기 위해서 라그란지안을 써서 이제 미분하고 0인 지점을 로컬 스테이션의 포인트들을 찾았을 때 그 조건을 저희가 잘 핸들링해서 그려보니 이러한 다음과 같이 이제 first order KKT 컨디션이 generalized eigenvalue problem과 같다라는 것을 저희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F는 이 BKKT 인버스의 AKKT라고 된 이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람다는 저희가 또 아직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풀어야 하는 이 문제의 오브젝티브 펑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first order KKT를 컨디션을 만족하는 F는 이러한 generalized eigenvalue problem의 아이겐 벡터가 되고 그리고 아이겐 밸류는 오브젝티브 펑션과 같기 때문에 이 F를 프린시플 아이겐 벡터를 찾아야 이 프린시플 아이겐 밸류를 어, 만들 수 있고 이 프린시플 아이겐 밸류가 결국에는 이 가장 아이겐 밸류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즉 로컬한 값들 중에 가장 좋은 값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고 첫 번째 아이겐 밸류를 찾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파워 이터레이션을 썼고요. 이제 파워 이터레이션을 써가지고 단순하게 이제 구했고 이 구한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스레시홀딩을 통해서 어떤 적절한 값을 있을 때 이 만약에 이 디자인된 FL 값이 이 값보다 작다면은 저희는 이 안테나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서 단순히 이제 이 안테나에 해당하는 프리코더에는 0을 집어넣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프리코딩 다이렉션과 이 안테나 셀렉션을 모두 한 번에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다이렉션의 옵티마이제이션에 관한 것이었고 이제 파워 스케일링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다이렉션을 이렇게 구한 다이렉션을 고정해 놓고 이제 파워 스케일링을 본다면은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컨벡스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컨벡스 문제는 간단하게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같은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닉을 써서 이 기븐 다이렉션에 대한 옵티멀한 파워 프랙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워 프랙션을 찾고 나서는 이제 딩클바 베리어블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일련의 알터네이팅한 이터레이티브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F, 타우를 모두 찾을 수 있었고 이는 이제 저희가 제시한 솔루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알고리즘을 평가해 보았는데요. 이 에너지 에피션시를 트랜스밋 파워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 그려보았을 때 저희가 제시한 알고리즘은 피크를 찍고 나서는 유지가 되는 형태로 나오고 나머지 알고리즘들은 피크를 찍고 나서 이
파워 프랙션이 고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내려가는 에너지 효율이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떠한 이제 파워 컨스트레인트가 토탈 파워 컨스트레인트가 오더라도 저희가 제시한 알고리즘은 옵티멀한 스케일링 파워 스케일링 프랙션을 찾기 때문에 가장 높은 에너지 비전시를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전 모든 구간에서 저희가 제시한 알고리즘이 훨씬 더 높은 에너지 비전시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겨 2를 보시면 이 각각의 DAC 레졸루션에 대한 셀렉션 레이쇼를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안테나 3개씩 각 2비트에서 이제 15비트가 이제 각각 3개씩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비트 3개, 3비트 3개, 4빗 4개 이렇게 안테나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총 42개 안테나가 있을 때 이러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보여진 안테나 셀렉션 레이쇼를 플롯 해봤는데 저희가 예상할 수 있듯이 퀀타이제이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파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이 효율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DAC 레졸루션이 높은 안테나들에 한해서는 굉장히 낮은 정도의 셀렉션 레이쇼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시된 알고리즘은 결국에는 셀렉션 레이쇼 이 안테나 셀렉션과 이 프리코더를 조인트하게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DAC 레졸루션에 따라서 그 저희 또 한번 에너지 에피션시 그려보았고 DAC 레졸루션이 이제 모두 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1bit부터 12bit까지 증가시키면서 안테나 수를 바꿔가면서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특정한 레졸루션에서 결국에는 옵티멀한 비트가 있고 그 옵티멀한 비트는 안테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테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에너지 에피션시도 더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제 핵심 포인트는 내시브 마이모에서 이 로우 레졸루션 에디스를 쓰면 기존에 있는 마이모 윗 하이 레졸루션 ADC 환경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에너지 에피션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의 컨버전스도 이제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넣어보았고 이제 모든 고려된 파워 레인지에서 잘 컨버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두 가지는 이제 업링크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파워 스펙트럼 파워 효율적인 인포밍을 트랜스미션 방법을 제공하냐, 리시브 방법을 제공하냐를 먼저 보여드렸고, 그다음 다운링크에서도 에너지 효율적이고 스펙트럼 효율적인 트랜스미션 방법이 어떻게 디자인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업링크에서는 투 스테이지 하이브리드 컴바이닝을 제가 말씀드렸고, 다운링크에서는 이 스위치를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프리코딩 방법을 저희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 다양한 결과로 종합해 보자면은 이 하이브리드 빈퍼밍의 하이 플렉시빌리티와 이 로우 레졸루션 퀀타이저의 이두 가지 컴바인드 아키텍처의 하이 플렉시빌리티를 잘 사용하고 그래서 그에 맞는 옵티마이제이션 된 트랜스미션 메소드가 있다면 혹은 리셉션 메소드가 있다면 아주 높은 수준의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스펙트럴 에피션시와 에너지 에피션시의 트레이드오프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아주 한 5분 정도 동안 이제 퓨처 리서치 다이렉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셀룰러에서 어떻게 에너지 이피션트한 6G 퓨처 커뮤니케이션 트렌드에 맞는 에너지 효율적인 수신기, 통신기를 어떻게 디자인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고 이제 퓨처 리서치 다이렉션에서는 조금 다른 방법의 다른 네트워크들 즉 IoT 네트워크라든지 혹은 이제 Reconfigurable Intelligent Surface와 같은 어, 요소가 추가된 그런 네트워크를 고려했을 때 이제 에너지 비언트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6 리퀘어먼트들은 이제 다양한 리퀘어먼트들이 5G보다 훨씬 더 증가하게 되지만 에너지 에피션시 또한 이제 기존에 있는 5G보다 2배 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에너지 에피션시, 스펙트럴 에피션시 모든 게 이제 더욱더 굉장히 어, 만족하기 힘들어지는데요. 이러한 것을 고려했을 때 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에서 그것을 고려해서 어플리케이션들이 무선 통신을 할 때 잘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5G에서 6G로 가면서 점점 people to people 커뮤니케이션에서 5G는 people to things가 되고 이제 6G는 things to things
커뮤니케이션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셀룰러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IoT라든지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이러한 6G의 트렌드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IoT를 보자면 IoT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파워 컨섬션이 있고요. 근데 IoT 디바이스들은 이제 파워 리미티드 된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더 파워가 더욱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시큐리티 즉 IoT에서 이제 IoT 디바이스가 이 복잡한 크립토그래픽 기반의 그런 통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지컬 레이어 시큐리티 기반으로 한 시큐리티가 굉장히 필요하고 또한 이제 사적인 정보도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시큐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IoT는 당연히 레이턴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고려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파워, 시큐리티, 레이턴시의 각각에 대해서 먼저 IoT 기반 통신을 뭐 연구하고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시큐리티 레이턴시나 아니면 종합적인 컨스트레인트 고려해서 연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RIS를 사용한 통신 또한 한참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RIS가 파워 컨섬션이 적게 굉장히 스케일러블한 그런 패널이기 때문에 이 만약에 이 밀리미터 웨이브나 테라헤르츠에서 이 패스 로스가 너무 심하고 잘 패스가 없을 때 이런 RIS를 사용해서 추가적인 패스를 어, 제공하게 된다면 아주 효율적이고 아주 파워는 적게 쓰면서 효율적인 통신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아직까지도 잘 각광받고 있는 하나의 리서치 다이렉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피지컬 레이어 포인트에서 아키텍처라든지 모듈레이션, 디텍션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과 이러한 시스템의 아날리시스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5G와 6G에 필요한 원천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 이러한 원천 기술들은 각각의 뭐 셀룰러 네트워크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팅, IoT, V2X 또는 이제 세틀라이트 커뮤니케이션들에도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에 활용되는 경우 이제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에서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발표 내용이었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물론 이제 현재 이제 IoT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그런 수준의 IoT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5G 이제 이 IoT 자체가 이제 5G 어플리케이션을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뭐이 뭐라고 하죠 웨어러블 디바이스 또한 이제 홈 네트워킹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사실 IoT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가 그렇게 안 됐다고 보기 힘들고요. 어느 정도 이제 홈 레벨에서는 활성화 잘 되고 이게 잘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뭐 백홀 같은 문제라든지 이러한 도청 문제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드린 만약에 홈 네트워킹에서 홈캠을 썼을 때 그때 정보가 뭐 무선으로 전송이 된다고 하면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시큐리티 관점에서도 이제 연구가 돼야 되고 6G에서도 이제 이러한 6G에서는 이제 더 많은 IoT 네트워크가 홈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곳에서 사용될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파워뿐만 아니라 시큐리티의 측면에서 더욱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6G에서는 홈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거는 이제 자동차들 혹은 이제 날아다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기기들에서 센서로서 달려 있게 된다면 그 센서들이 서로 정보를 어, 공유하고 그래서 이제 무인 자동차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것이 자동차 혼자만이 이제 가지는 그 정보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동차들 네트워크를 센서로 이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센서로 어, 감지를 하면서 전체적인 네트워크에 대해서 잘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무인 뭐 드라이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게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6G에서 사용할 수 있는 IoT의 활용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통신 쪽에서는 딥러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통신에서 딥러닝을 사용해서 뭐 인코딩을 하고 디코딩을 하고 빔포밍도 실제로 딥러닝을 사용해서 가장 간단하게 뭐 나온 것들을 예를 들자면 이제 그 방향을 이제 감지하는 거죠. 이 빔 스와핑 같은 걸 딥러닝을 통해서 어떤 빔 스와핑을 해야 되고 어떻게 트래킹을 해야지 이 채널 에스티메이션을 잘 하고 빔을 옵티멀한 빔을 설정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가장 간단한 활용되었던 딥러닝 방법이고요. 이제 저는 좀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보면은
이렇게 딥러닝이 단순히 이 어떤 커뮤니케이션 블락 하나를 이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커뮤니케이션 블락은 아주 저희가 여태껏 10여 년 혹은 20 수십 년을 잘 디자인해 온 모델 베이스로 잘 디자인해 온 블락들이기 때문에 그 블락을 통째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블락 안에서 기능하고 있는 어떠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기법이라든지 알고리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알고리즘을 좀 더 잘 동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딥러닝이 사용되면은 이 결국에는 이제 모델 베이스의 논리지와 이 데이터 베이스의 논리지를 융합해서 가장 좋은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요니나 엘다 교수님께서 작성한 논문이 있는데 칼만 넷이라고 이제 말씀만 들어도 이제 딱 느낌 오시겠지만 칼만 필터와 딥러닝을 뉴럴넷을 사용해서 나온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칼만 넷은 이 칼만 필터가 하는 그런 트래킹 전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이 칼만넷의 일부를 딥러닝을 활용해서 칼만넷이 갖고 있었던 약점을 보완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저도 이제 앞으로 연구를 한다면 딥러닝 연구를 계속할 생각이고 한다면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 데이터 드리븐과 이 모델 드리븐을 모두 양쪽의 그런 어드밴티지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딥러닝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사실 이런 이제 발표들을 저희 학회나 이런 뭐 대학교 차원에서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이제 좋은 기관에서 이렇게 기관 차원에서 모집해 주시는 세미나를 많이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소속에서 이제 참가를 하시고 저한테 이제 큰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코멘트도 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제 종종 이런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여러 어디언스들과 이제 기관들과 함께 해서 좀 더 제 연구도 알리고 이제 더 많은 지식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한테 주어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